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금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를 구입하거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권익위는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어젠다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며 예방과 치료, 재활회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무역의 날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면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입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이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원스톱 수출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청년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27년까지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청년 무역 인력을 6천 명 이상 양성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관련 스타트업은 정부가 밀착 지원해 2027년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더 도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참석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무역의 날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는데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무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그 원동력은 단연 수출이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선택한 돌파구는 무역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철광석과 섬유를 비롯해 가발, 은행잎, 다람쥐 등을 팔며 국고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1964년, 정부는 이를 기념해 무역의 날을 제정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진입장벽이 낮은 경공업으로 시작해 7, 80년대는 중화학공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중동붐으로 건설업이 호황을 이뤘습니다. 또 현재 세계 선두를 달리는 조선업이 시작됐고 국내 첫 자체 자동차 포니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1973년과 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 97년 외환 위기 등으로 국내 수출이 급감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한국의 수출은 1970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1년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전환을 한 것은 뭐 역사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이 거의 뭐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수출 정책을 산업 정책 일환으로 한 것이 가장 큰 이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지난해 한국의 수출 총액은 약 6,830억 달러로 세계 6위. 이제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로 탈바꿈했습니다. 60, 70년대 초기에는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경제 주체들이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출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최근에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산업을 리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들도 지금의 수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수출입 규모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고금리 고유가, 중국과의 경쟁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영국과 인도, 중동 국가 등과의 FTA 다변화를 통해 수출의 길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 콘텐츠, 관광, 금융 등 서비스 수출 분야를 세계 10위권에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새로운 주력 수출 품목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흔히들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인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공복이라고 부르는데요. 공금으로 옷과 시계를 사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들을 과연 공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이런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로 부당하게 구입한 옷들입니다. 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안전화나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매했어야 하는데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들을 산 겁니다. 이처럼 공사와 시설 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제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9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8개 기관은 출장 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해도 출장 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8개 기관에서 출장 여비 약 2억 9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 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부당 집행한 기관도 있습니다. 이 밖에 허위 거래 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 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도로 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에서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149억 원 등을 소속 직원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의혹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관리 감독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이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자는 차원의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예방과 치료, 재활과 회복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8만 명,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입니다. 또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추진하고 캠페인 등도 앞장섭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설치해 새 정책을 발굴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챙겨 나갈지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여러 개로 나뉜 긴급 상담 전화도 내년부터 국번 없이 109로 통합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자살 예방 상담 콜센터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감사합니다. 1393 자살 예방 전화입니다. 네, 선생님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 수학이 넘어 떨리는 목소리에 상담원은 귀를 기울입니다. 가장 최근에 선생님이 좀 마음을 더 힘들게 하거나 답답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하루 동안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는 500여 통. 상담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전화를 받습니다. 가정 내에 워낙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갈등들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이들을 너무 괴롭게 해서 현재 이제 투신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도 굉장히 상황이 다급하게는 이제 저희가 외부에 있는 듯한 소음들이 들리다 보니까 이 친구의 안전을 위해서는 역시나 경찰과 소방에게 도움을 청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약 25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증 질환자 치료에 편중돼 있던 정신건강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국민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일상 속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먼저 심리상담 대상 인원을 100만 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10년이었던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합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고, 검진 전에도 카카오와 네이버 앱을 통해 스스로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긴급 상담 전화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상담원을 확충하고 SNS 상담을 도입합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으로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3개로 나뉘어 있던 상담 창구는 앞으로 국번 없이 109로 통합 운영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네, 앞서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린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 취재기자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먼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병동 간호사 정다은이 치료받는 게 알려지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할까 봐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병동에 복귀한 뒤에 보호자들이 간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낙인이 두려워서 치료를 주저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닐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네, 드라마에서도 현실에서도 이렇게 편견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대학 동아리 홍보대사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요. 언론 보도 권고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공격성,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흉기 난동 뉴스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면 정신질환과 범죄를 쉽게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한 축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축으로 이 치료 체계가 실제로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 대응과 치료 체계가 개편됩니다. 먼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확대됩니다.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신체와 정신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곳인데요. 현재 139개 병상을 시군구당 최소 1개 병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입원 대응도 강화됩니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고 다른 유형의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최대 사흘간 입원시키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위기 개입팀을 내년 306명으로 늘리고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퇴원 이후에도 이 치료가 계속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환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현병에 쓰이는 치료 방법인데요. 환자 부담금은 5%지만 치료제가 비교적 고가라 이용에 소극적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퇴원 계획 수립과 지역 자원 연계 관리, 병원 기반 사례 관리 보수도 정규 수가화해 치료 유지를 뒷받침합니다. 위험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외래 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자타의 행동이 있었던 환자는 필요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도 정보 연계와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는요, 치료를 다 받은 뒤라도 이 일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도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은 수술이나 깁스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재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으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신재활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시설 설치가 어려울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회복 지원 사업 제공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와 주거도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특화 일자리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16개 지자체에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를 공모하는 주거 지원도 확대합니다. 네, 누구나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고요. 그게 환자의 잘못은 아니죠. 이번 정책으로 정신질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김창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역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 지역이 공모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이자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과 지역 인구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지역 인구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문제인식 아래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 축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에서도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종합 지원하는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비수도권 인재가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까지 성공해 정착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양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이어도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인천 강화, 경기 가평 등 접경 지역이면 시범지역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2월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열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초 1차 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시작돼 결과는 7월 말 발표합니다. 시범지역을 얼마나 지정할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는데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을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구 시범 운영 기간은 3년입니다. 이후 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과거에 신도시들이 들어서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도시만 들어서서 고질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2기 신도시. 김포와 동탄, 위례 등 수도권 내 신도시들은 입주 시기와 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맞지 않은 탓에 오랜 시간 교통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공급 완료에 걸린 시간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에 이릅니다. 정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신도시 준공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구가 지정되고 약 2년이 지나서야 마련됐던 것에 비해 1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 갈등 관리 체계를 통해 6개월 안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2 이상의 지자체를 관통하는 도로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 예타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개선됩니다. 개발 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 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기 신도시와 비교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년 6개월에서 최대 8년 6개월가량 앞당겨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물가를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있지만 앞으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정부는 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은 10월보다 0.5%포인트 줄었지만 농산물 등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주요 품목의 상승세는 컸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등 여전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계속 운영하며 물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바나나와 닭고기, 대파 등에 대해 11월에 시행한 할당 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종료 예정이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예비비를 활용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성,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약 119조 원 규모의 공공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하기 위해 법정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책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 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 처분할 예정입니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중기부가 6개월 참여 제한 처분할 경우 이미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중기부는 남은 2개월만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신규 지정 시 신산업 제품 지정은 확대하고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중기단체 및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시행하던 소상공인 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 납부를 겨울에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은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와 수출 증가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이 경제 회복세를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합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을 추모하면서 소방관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3건, 일반안 2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7건은 관련 행정조사를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기업의 사업 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로 저작권료 통합징수단체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통합징수단체 한 곳에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는데 위탁 수수료율이 낮아 징수단체의 수익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없애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 합의로 위탁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라며 역동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동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과 첨단기술 발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을 갖춰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고 세제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고 지체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제일 중요한 게 민생 관점이라면서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 장관의 가장 큰 현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총 53곳이던 북한의 제외 공간 중 7곳이 폐쇄돼 46개로 줄어든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0월 말 이후 현재까지 기니, 네팔, 세네갈, 방글라데시,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주재 북한 공간의 철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이유로 공간 폐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불법 외화벌이 증가로 북한이 외교 관계에 부담을 느끼게 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돕기 모금과 용품 나누기, 이웃의 안부 묻기와 생활안전 지키기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와 기업, 각 지자체와 손잡고 나눔의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윤현석 기자입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과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등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도 늘어서 목표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어느 때보다 나눔 확산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16개 기관과 함께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명칭인 온기나눔은 마음속의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과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5일부터 시작된 자원봉사 주간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캠페인 기간에는 이웃 돕기 모금과 용품 나누기 행사를 비롯해 이웃 안부 묻기와 생활안전 지키기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온기나눔 추진본부를 구성해 나눔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살피고 우리가 서로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온기나눔 캠페인에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나눔 확산과 실천을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세군과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등 14개의 기부, 나눔단체 관계자 30여 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기부자 우대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눔 캠페인에 많은 국민이 동참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남부와 경상 동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는데요. 내일 오후 수도권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겠고 내일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영상의 기온을 보이며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서울은 5도, 대구는 3도 보이겠는데요. 서울 11도, 대구는 14도로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륙 지방은 일교차가 크니까요.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5도, 춘천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춘천 8도, 그 밖의 지역은 12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흐려지겠고 속초에는 저녁에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해 낮에는 강릉 13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경상 동부를 제외한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5도, 부산 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대구 14도입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서해와 남해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강원 영서는 토요일에, 강원 영동은 일요일에 비가 내린 후 개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전국 미세먼지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시킨 것도, 태안 앞바다를 살린 것도, 또 이렇게 추울 때 어려운 분들을 챙기는 것도 다름 아닌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대한민국의 온기를 더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